안녕하세요. 즐거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자, 오늘 저도 오전에 부모님한테 가서 저도 부모님한테는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얻어먹고 왔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어린이 맞으시죠? 그렇죠? 생각이 아직 어립니다. 항상 늙어 죽을 때까지는 생각이 항상 철이 없습니다. 갔더니 또 아직도 나이 50 먹은 아들한테 철이 있네 없네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어린이가 봅니다. 여러분도 모두 어린이날. 자, 여러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썰 민법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두 번째 시간 할게요. 소멸시효 두 번째 시간. 자,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은 나가세요. 공인중개사는 1강만 들으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소멸시효 부분 기산점 할 얘기를 할 건데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멸시효 기산점 얘기 좀 해볼게요. 소멸시효 기간 법조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조항을 좀 살펴보면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불을 켰을 때하고 안 켰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서 불을 좀 켜보죠. 자, 불을 켜겠습니다. 훨씬 밝네요. 그렇죠? 자, 162조 소멸시효 1조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런데 물론 유튜브 할 때는 찍지 않지만 일반적인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요. 시효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또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지만 시효기간이 1년, 3년, 5년을 단기 채권의 시효기간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의 뜻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2항 갑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1항은 10년인데요. 2항은 20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뭐냐면 20년의 주어는 뭐예요? 즉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데 여기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뭡니까? 주어. 채권인가요? 소유권인가요? 그래서 자, 본 사람은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은 1항에 의해서 10년짜리이고 두 번째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년이 뭐냐? 그렇군요. 이외의 재산권. 그래서 본 사람은 이겁니다. 채권 제외, 소유권 제외하고 나머지 이외의 재산권. 대표적으로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정리. 지상권과 지역권은 162조 2항에 의해서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확인해서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산점을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2020년 2년 전인가? 2년 전 1월 4일 날 2년 뒤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1억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다 보니까 결론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겁니다. 10년의 시작점은 언제냐 그 얘기야. 언제부터 요이 땅 하느냐. 그러면 시작점을 알면 거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서 10년이 끝나는 날 알겠지. 카운트가 언제냐 그 얘기야. 이게 기산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바꿔왔습니다. 자, 돈을 빌린 날짜가 2020년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2020년 1월 4일 날 채권 발생했죠. 채권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채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2022년 1월 4일이 변제기죠. 2년 뒤에 갖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 1억 원이 생긴 날짜는 2년 전 2020년 1월 4일인데 채권이 발생한 날짜인데 2022년 1월 4일 날 변제기니까 이때 채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산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권리가 발생했다의 의미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약간 다른 것 같아. 즉, 이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발생한 날짜가 2020년 1월 4일이지만 돈을 달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달라. 라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2년 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기산점이 2년 전 돈을 빌려준 날짜 2020년 1월 4일부터 10년간 기산하면 2030년이 될 것이고요. 올해 2022년 1월 4일부터 계산하게 되면 2032년이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 언제부터 요 이 땅 하나에 따라 가지고 끝나는 날짜가 달라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면시에서 모든 시험에서 무조건 묻는 게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라는 기산점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법조항을 좀 봅니다. 166조 제목 보세요. 서면시효의 기산점입니다. 그렇죠? 서면시효의 뭐? 기산점. 기산점. 서면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권리를 행사한 아니에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뭐한다? 진행한다. 의미 되셨나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예요. 권리가 성립한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권리가 성립한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의미가 같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가장 우리 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권리가 생겼는데 권리를 행사한다의 의미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권리가 성립한 때란 말의 의미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라고 좀 정리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그림 그렸던 거 보죠. 자, 1월 4일 날 채권 발생했고 변제기가 2020년 1월 4일이니까 변제기 맞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언제 가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채권 행사가 2022년 1월 4일 맞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즉, 기한이 도래해야 2년이 지나가야 2년 뒤부터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억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기산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자, 싼 기초입니다. 서면을 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 X, 권리가 성립한 때 X,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요 개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얼핏 보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놓고 한 10분 정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자체를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답만 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면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성립한 때,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방금 했던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2년 뒤에 받겠습니다. 날짜 못 박아져 있죠. 이런 채권은 확정기한부 채권이라 부른다. 그래서 확정기한, 날짜가 못이 박아져 있는 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 시효는 언제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단골처럼 나오는 게 기한이 붙어있는 채권 중에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있대요. 그럼 답만 정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갖기는 갔는데 그 날짜가 올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한에는 확정기한도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돈을 빌려가서 내가 3개월 뒤에 갚겠다. 날짜 못 박아져 있죠. 근데 돈을 빌려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으니까 돈을 받겠대. 이렇게
날짜가 못이 박어지지 않는 불확정 기한부 채권을 소멸 시효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됐나요? 틀린 답. 틀린 답.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X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멸시효의 기단점은 변동이 없어. 옳은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있다면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항상 비교하셔가지고 정리. 비교하셔가 정리.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0년 1월 4일 자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으니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2020년 1월 4일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바꿔보죠. 자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날짜는 2020년 1월 4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채권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그 사망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가서 언제부터 야 지난번에 빌려간 돈 갚아달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1번 아버지가 죽은 때부터 쫓아가서 조문하고 바로 돈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안 알려줬어. 알 길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나중에 6개월 뒤 1년 뒤에 그 사실을 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망 시점과 그 사실을 안 때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가서 언제부터 돈을 달려할 수 있느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 기한 도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 기한이 무채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사망에 따른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알고 모르는 네 사정이다. 그렇죠? 채권자가 아닌 얘기로 문어발로 인맥관계를 했으면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알았겠지. 모르는 건 네 사정이라고 지금. 네 부득이 소치다. 그런 맥락에서 기한이 도래함을 채권자나 채무자가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기산점에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의 기출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입니다.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소멸 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기한의 도래를 채무자나 채권자가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란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확정 기한부 채권의 소멸 시효는 언제부터? 자 언제부터? 말해보세요. 기한 도래 시부터.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소멸 시효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예,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자, 하나 더. 기한을 정하지 않았대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래.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면 이때는 언제부터? 채권이 발생한 때, 즉 채권 성립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는 싼 기초니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정지조건. 자, 우리가 조건 배우실 때요. 조건은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권리가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있던 권리가 소멸합니다. 해조건이었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하느냐?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만 그려봤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2022년 올 3월에 제가 제 아들이 고2입니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자기한테 해줄 게 없네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뭔 어린이야? 근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어린입니다. 해줄 게 없나요? 예.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자 올 봄에 2학년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2학년 때는 정신 차려 공부해야 한다. 아빠는 서울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연고대는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2학년 첫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네가 원하는 핸드폰 사주겠다. 제 아들이 원하는 핸드폰 이거거든요. 이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시험에 3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아버지인 저한테 와서
핸드폰 사달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제가 채권자라고 했어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잘 들으셔야 돼. 의미를 순간 놓치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 자, 그래서 2022년 3월 4일 제가 제 아들한테 중간고사 봐서 시험에 3등 안에 들면 핸드폰 사주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제 아들 입장에서는 3월 4일 날 핸드폰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권리, 정지 조건부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그날 3월 4일 그 얘기 듣자마자 아버지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중간고사 봐서 시험에 3등 안에 듭니다. 미리 사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날 와서 핸드폰 사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4월 10일 날 4월 10일 날 시험을 보고 성적이 발표됩니다. 아니나 오 놀랍습니다. 3등 안에 들었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제 아들은 성적표 가지고 와서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3등 안에 들었습니다. 핸드폰 사달라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저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얘기야 지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가 생기니까 권리가 생겨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라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그림 잘 보셔요.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4월 10일 요 사이 이 사이 요 사이 보이시나요? 요 사이 자 요 사이 노란색 요 사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잖아. 이 기간은 권리는 발생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핸드폰 사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네요. 그래서 요 관계를 정리하는 자 합격이에요. 무조건 외우는 자 합격 확신 못합니다. 그러면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끝. 자, 두 번째 조건 중에요 해제조건부 권리 있었죠.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동 권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해제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비교하셔야 돼. 물론 중요한 것은 정지조건부 권리입니다만은 해지조건도 무조건 외우지 마시라고. 해지조건 권리는 지금부터 바로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왜? 아들 너 이번에 중간고사 봐서 3등 안에 못 들면 너 앞으로 용돈 없을 줄 알아? 라고 했으면 제 아들은 오늘부터 아버지 그럼 용돈 주세요 라고 하겠지. 왜? 성적표 나왔을 때 3등 안에 못 들면 용돈 없어지니까. 됐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집 팝니다. 집을 팔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받을 수 있죠. 매매대금 채권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자 매매계약을 4월 1일 날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종도금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잔금과 등기를 같이 찾으기로 합니다. 즉 매매대금 잔금과 등기 이전은 동시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아니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끝. 자 그러면 갑니다. 매매대금 채권, 잔대금 지급 채권. 6월 1일 날짜에 지금.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 잔대금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빨간색 이 채권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잔대금 채권, 다른 말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왜 동시행관계냐? 6월 1일 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역으로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죠. 따라서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행관계야. 따라서 이걸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니꼬로 잔대금 채권 니꼬로 동시에 항변권. 그래서 대금 들어보세요. 매도인께서 매수인에게 6월 1일 날 자신의 의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돈은 준비돼 있으니까 서류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매수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잔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6월 20일까지 20일 지나서 6월 20일 날 이번에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대금 달랍니다. 그럼 매수인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보셔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채권 있죠. 이 채권. 그렇죠? 이 채권. 언제부터? 또 역으로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10년간 행사된 시효가 소멸해. 그러면 여기서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6월 1일부터 진행하느냐 아니면 6월 20일부터 진행할 그런 문제가 발생해 지금. 됐나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 요 사이에는 매수인이 동시이행 항변 행사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6월 20일 날 반대급부 제공, 다른 말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했대. 그러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게 되면 항변권 상실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림이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 수요는 언제부터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 날짜상으로 얘기해야 돼요. 6월 1일, 6월 20일. 6월 1일은 원래 계약상 잔대금을 치르기로 한 날. 6월 20일은 매수인이 항변권 상실한 날이야. 그래서 6월 1일부터지. 왜? 처음부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서류를 제공했으면 매수인은 애시당초 항변권 행사 뭐고 행사 못해. 그럼 따라서 계약서에 써져 있는 6월 1일부터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 6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6월 1일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래의 이행기다. 그렇죠? 근데 시험 지문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항변권을 상실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자, 소멸 시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물론 수많은 소멸 시효의 계산점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로 답으로 주는 것은 딱 두 가지야. 앞에서 배웠던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채무자나 채권자가 기한에 도래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두 번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본래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반대급부 제공 시, 즉 항변권 상실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란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즉 이행불능,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 이런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시효는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시험 틀리게 나오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날이 계약 체결한 날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양자 비교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 이 전보배상 청구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아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전보배상 청구권이라 부르면 이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역시 언제부터? 이행 불능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니까 반드시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기산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의미합니다. 천천히.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역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다면 진행하지 않겠네. 이 관계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5분 전에 설명했잖아요. 조건의 미성취.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지 않았어. 행사 못해요. 또 기한이 오지 않았어. 기한이. 우리 15분 전에 2020년 1월 4일 돈 빌려주고 2년 뒤에 갚기로 했잖아. 그러면 그 2년 동안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돈 달라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조건의 미성치, 기한의 미도래. 하나 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를 여러분이 분양받았어요. 그럼 분양받았으면 매매대금 주면 소유권 넘겨받아야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건물이 완공은 돼 있어야지.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 그러면 분양한 사람도 소유권 넘겨주고 싶어도 못 넘겨.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외우셔. 조건의 미성치, 기한의 미도래, 건물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정리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부른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미는 뭐냐? 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의미와 같은 얘기다. 따라서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자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못 찾아갔어. 네 사정이라고. 네 사정이라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요. 네 사정이라고. 아파요. 네 사정이라고. 권리 전제 인식 여부 네 사정이라고. 채무자가 어디서 하는지 몰라 네 사정이라고. 이런 사정은 다른 말로 사실적인 장애 사유입니다. 법적인 장애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개인적인 사정,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못 찾아갔어요. 네 사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실적 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적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행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있더라도 시효가 진행하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좀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자, 올해 4월 2일 날 봤던 감정평가사 기출인데요. 저도 판례를 답으로 나와 있는 판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읽어보죠. 옳지 않은 걸 물어봐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위반 행위십니다. 법조항 그대로고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 아까 매매대금 채권 보셨죠? 이행기 도래시부터입니다. 본래 이행기입니다. 맞고.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행 불능시입니다. 옳은 얘기고. 4번 보세요. 4번. 저도 이 판례 처음 봤어요. 갑이 자기 건물을 매도했을 때, 팔았을 때 그 이익을 을과 분배하기로 약정했답니다. 이랬을 때 을은 이익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약정한 때 이익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건물을 팔려야 이익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말이 그렇잖아. 저도 이 판례 처음 봤어요. 저는 있더라, 판례가 있더라. 근데 이게 모든 기산제에 관련 판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셔봐. 아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다.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약정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야, 내가 너에게 건물 팔면 돈 주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약정 오늘 한 거야. 근데 건물은 오늘 파는 게 아니잖아. 한 달 뒤에 팔아. 한 달 뒤에 팔지, 두 달 뒤에 팔지 모르잖아. 그러면 건물이 팔려야 이익을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분배 약정시가 아니야. 언제? 매도시지. 4번이 정답. 이렇게 나왔 기출입니다. 자, 5번.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면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가 요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소멸시효는 권리가 성립한 때 X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세무사 문제 풀어볼게요. 세무사. 1번은 법조항 그대로고 2번 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진행하지 않다고 했죠. 자, 3번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법률상의 장애니까 그런 얘기고. 4번 주택임대차 종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입니까?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 보증금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권리를 불행사했을 때만 시효가 진행한다고요.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임차 목표금을 점유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하셨나요 지금? 저도 이 판례 처음 봤어요 지금. 저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얘기야. 4번이 정답.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산점 관련 얘기를 했고요. 물론 기산점 관련 얘기해가지고 수 없는 판례가 수천 개 판례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설명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한다.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시효기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객관적 기한 도래 시. 동시 이행이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하나 더. 소멸시효는 권리가 성립한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5월 5일 제가 유튜브 찍은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